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스튜디오에 새로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대선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군요. 대선 결과 간단히 어떤 뜻이 담겨 있다 보십니까? 뭐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시민혁명 아니에요? 평화로운 그 승리죠, 뭐 시민의 승리죠. 시민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전원책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탄핵 선거죠.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탄핵으로 시작된 정국 그리고 그 결과로 있었던 보궐선거, 탄핵 선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던 내용, 국정역사교과서 폐지해라. 그리고 이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부터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도록 해라. 예. 대통령의 지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이 필요 없는 이제 내용들인데,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고 또 진영 간의 충돌을 해왔던 문제거든요. 예컨대 국정교과서 문제,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5.18 그 기념식장에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것, 저는 과거 이 방송에서도 난 재창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의 그동안의 갈등의 이 소지가 많았던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장 지시하는 형식으로, 이 부처에 지시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동안 대통령이 통합 대통령을 주장을 했잖아요. 예, 취임할 때도 통합을 얘기를 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이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그러한 좀 절차를 밟은 다음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는데요. 유인태 의원님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하죠. 조금 단계를 더 밟았으면 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촛불 일종의 민심인데, 저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100% 통합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다 만족시키는 통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80% 통합이면 전 그걸 통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국정교과서 때 아마 여론조사 때 국회에서 교문이 마침이 있었는데 저거 여론조사하면은 저거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게 그야말로 20%도 안 되는, 요번에 탄핵 찬성했던 정도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까지 찬성했던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만이 찬성을 했던 사안이라, 저 정도도 못하면은 과연 촛불 민심이 우리가 뭐 하려고 뽑았나, 이제 우리가 뭐 하러 겨울에 광화문에 나갔나, 또 이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3호 업무 지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저 정도는 또 안 하면은, 새 정부 들어서는데 이번 5.18 날 저거 재창도 하나 못하면, 근데 말하자면 절차적으로 그냥 본처에서 허용하는 식으로 나는 방식이 대통령이 굳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 방식이 조금 더 모양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장관들이 일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만 선별 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했을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재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예, 5.18이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바로 다음 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호남의 민심, 이걸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올해도 이것이 또 논란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왜 대통령을 뽑았느냐 하는 호남 민심이 또 분출되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아마 보훈처 장관부터 사표를 수리를 한 것으로
예, 생각되었는데 그거 뭐 많은 언론이 그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국무회의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 사표를 수리를 못하더라도 이 순차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제일 먼저 이제 국무총리하고 보훈처 장관이 해당이 된 건데 저는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은 낮은 청와대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청와대 조직 발표한 거 보니까 낮은 청와대가 아니더라고요. 강력한 청와대입니까? 왜 강력한 청와대로 보이는가 하면 이 대통령은 광화문 청와대에 이르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화문 청와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청와대가 군부가 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 옆에 장관들, 대통령이 참모인 장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관들은 세종시에 다 있고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던 광화문에 있던 여전히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의 비서가 참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어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로 이 청와대의 실장들 그리고 수석들이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한다면 여전히 청와대는 군부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뭐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이 소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낮은 청와대, 작아진 청와대 이 얘기를 들으려면 우선 대통령 주변에 장관들이 내각이 제대로 균형을 해야만 한다. 그 체제를 바꿔야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희 의원, 전원 변호사님 말씀 어떻게? 그 님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그 호남 민심으로 좀 가두는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새누리당도 제창에 찬성했어요. 국회에서. 그걸 박승춘 보훈처장이 저렇게 반대를 해서. 정의위원회에서 아주 고집을 꺾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건 새누리당 에서도 제창하자고 했던 거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그랬다는 얘기죠. 국회에서 의원들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게 호남 민심만이 원하던 건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원했던 거라고 하는 건 하나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낮은 청와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청와대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는 그러기 전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부처를 이렇게 담당하는 수석실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장관이 정치권에서 간 사람은 청와대 눈치를 좀 대통령 직접 아는 장관은 괜찮은데 직업 공무원들은 다 부처의 행정관 눈치도 그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발표한 거는 아젠다별로 하고 이제 부처를 장악하는 수석실에 이제 요번에 개편은 한 거는 적어도 책임 장관을 좀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좀 담긴 것 같고요. 인사수석을 이제 계속 두면은. 여성으로 뒀는데, 인사수석실 밑에는 그 숫자는 그건 좀 줄여야 돼. 그걸 많이 두면은 뭐 일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처들을 맡겨요. 인사수석실 행정관들이 어느 부처는. 그러면 걔들은 하는 일이 정책은 안 들여다보고 인사만 들여다보니까 그 부처에 무슨 과장 인사까지 다 이제 꿰차고 앉으면 되게 이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하는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에 대한 시각에 상당히 좀 눈치를 보는 거, 이건 참 아주 폐단이었어요.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느낀 거.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이 좀 유념해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청와대, 낮은 청와대가 아니라 또다시 굴림하는 청와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심해야겠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물리적으로 저는 그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장관이 세종시에 있잖아요. 예, 장관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고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지명했고, 임종석, 51살의 임종석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들 쭉 발표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난한 당평 인사다. 특히 또 대통령이 영남에서 나왔으니까 가급적 다른 지역에서 총리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왔고, 또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언론계 있을 때나 또 정계에 있을 때나 인품 자체가 무난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분이고, 또 많은 내공을 쌓아온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책임 총리를 하겠다면서 지금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총리로 임명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재채권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나이와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이 주사파 행동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지 않고 이 반성을 했다는 어떤 그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는데 이 비서실장으로서 그 더 이제 때가 묻기 전에 좀 기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해소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국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폴립해서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국 그 교수가 이 국립서울대학교, 지금은 이제 법인화가 됐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동안 정치적 발언을 가장 많이 해온 교수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특히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이제 발언을 많이 해오신 분인데, 그런 분을 민정수석에 뽑았을 때는 처음에는 나온 얘기는 이 검찰을 앞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서너 시간 지나서 이 세월호 그 특조위 다시 재가동했으면 좋겠다. 또 그걸 또 더 넘어서서 이 국정농단 이 사건 특검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특검 끝나고 나서 그걸 서울지검이 받아서 그 특수본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또 5차례는 또 조사했지 않습니까? 전 변호사님,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할 얘기이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어제 오찬간담회에서 먼저 한 얘기를 민정수석이 보충 설명하는 얘기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전 변호사님도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과거 학생운동 경력 당시 주사파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이 그냥 날개를 다셨네, 이제. 막 신이 나셨어, 이제. 하여튼 뭐, 첫째 이제 뭐 친문 패권 했는데, 지금까지 인사해서 정치권에서 사실 그동안 그 문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 하나도, 임종석 의원도 아시다시피 뭐, 그 친문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미 진영이 다 갖춰진 다음에 뒤늦게 합류했죠. 예. 그렇고 뭐 이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 또 둘 다 이 협치에 상당히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 야당에서도 두 사람이 상당히 친화력도 있고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총리하고 실장은 그런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집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정부 때는 국정원장을 민변 변호사 하시던 분을 이제 고영구 원장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의 공채로 들어가서 그 국정원을 잘 아는 분, 또 아마 경호실장도 공채 출신 들어가서 예, 그렇죠. 실장 된 거 처음 아닌가요? 예, 그동안 그래서 뭐 경찰청장, 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실 그러니까요. 주영훈 경호실장이 예, 그러니까 뭐 경호실에서도 아마 상당히 좀 뿌듯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뭐 그 인사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전 뭐 임종석 의원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가령 사과라는 게 어떠냐 하는데, 주사파가 수사정보기관이 더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이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자긴 주사파 아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과를 하냔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게 전 젊을 때는 좀 이상주의고,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도 또 너무 그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상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젊을 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로 골수 그랬는데, 본인도 다 시인한 거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과정을 한번 뭐 거칠 필요가 있을지 짧게 모르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과거에 뭐 그런 책 읽었다. 또 주체사상에 잠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대한민국 충청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 아니냐. 내가 지금도 주사파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임종석 실장도 2차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이미 받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주사파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혹시 그게 적절한 건지. 예, 근데 우리가 그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을 두고 장군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뭐 물론 지금 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요. 지금 또 김일성, 김정일을 장군으로 부르느냐,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대협 의장 때 임수경 씨가 방북을 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그 북한의 그 책략에 놀아놨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임수경 씨도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배경이 바로 임종석 그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진대협 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나 또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 예, 물론 뭐 기회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점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좀 실수라고 보인다. 잘못했다고 보인다. 이런 반성이나 해명이 없었습니다. 난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든지 이런 해명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예컨대 이 어떤 뭐 수석 같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 국가기밀을 취급을 하겠지만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최고기밀 말하자면 1급 기밀을 전부 다 취급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 임종석 실장의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해명은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 제가 사형 선고까지 받을 때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북괴의 사주를 받아서 이 나라의 공산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반국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걸로 사형 1심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근데 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하거나 사과한 일 없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무죄 판결은 받았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민주화 과정이었고요. 저도 그때 사형 선고 받은 분 중에 판결문에는 저 북괴의 사주를 받아서 이 나라에 저 노농 국가를 건설해가지고 북쪽에 갖다 바치려고 했다는 혐의가 그때는 유죄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민청항의 사건은 전 국민이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공지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이 민주화라고 자꾸 그 어목했던 시절의 젊은 사람들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 저도 민생항의에 있었던 분들 그 5분 중에 돌아가신 한 분 빼면 제가 다 알고 있는 분이고 돌아가신 분도 내 고등학교 선배고 그래서 저하고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다 잘 아는데 그분들이 어떤 반국가 단체 조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를 간단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목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건 삶을 살아가는 긍지고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야 모두에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게 현실이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했던 걸 지금의 잣대를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원책 변호사님 하신 말씀도 들었을 테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바로 그 부분, 세월호 특조위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조사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세월호 불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좀 제대로 조사되고 진실이 규명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그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이 걱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청와대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BS 청와대 담당 기자와 조국 민정수석이 했던 얘기 여러분께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이 어떤 생각을 갖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는지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이 정윤회 문건 아니냐. 그때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윤회 문건 조사하겠다는 뜻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과 관계없이 현재의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었다. 이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정윤회 문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하든 해서 실체를 규명한 후에 사법 처리할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월호 조사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산하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그거라고 보면 된다. 즉 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에 근거한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기보다는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월호 관련 조사를 하는 방안 그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 들려드렸거든요. 예. 전 변호사님 어떻게 세월호 특조위는요, 지금까지 검찰 해수부 이런 데서 정말 수사를 거의 뭐 2번씩 했다고 볼 정도로 수사조사를요 해왔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특조위가 물론 뭐 준비 기간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그 인력, 그 비용으로 과연 뭘 했느냐, 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전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또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마치고 나서 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만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결국은 세월호가 침몰 과정 이후부터 왜 제대로 구조를 못 해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 수많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잠수함에 부딪혀서 충돌했다라든지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데 그런 음모론이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실 언론도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조위를 다시 만들겠다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요. 그 반대되는 의미겠죠.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는데 제대로 못 밝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국정농단 사건은 더 심한 문제입니다.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특수본에서 조사를 하다가 특검에서 다시 또 조사를 했고, 그리고 다시 그걸 또 검찰에서 받아서 특수본 2기에서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킨 다음에 또 대통령을 보강 조사를 5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구치소 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고영태라든가 이런 사람을 둘러싸고 이 게이트를 촉발시켰던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꾸로 반대되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은 왜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역시요, 우병우 수석이나 지금 고영태를 왜 더 수사를 하지 않느냐, 왜 고영태는 아무 연관이 없느냐, 국정농단에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문 대통령이 특검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아닐 거예요.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면이 계속 수사를 하면 끊임없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기 마련이에요. 직접 특검법에 딱 정해진 것 외에도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테고 이러니까 특검이 또 필요한 것 아니냐.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로는 1년 365일 특검해도 또 특검을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뭐 특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세월호가 언젠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세월호 특조위 때 해도 너무한다. 저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조사 활동을 몇백 명이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한밤중에 어디서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한번 애통한 걸로 다 지켜봤잖아요. 다 우리 구조될 줄 알았잖아요. 그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저걸 조사하는데 뭐 부연여인가 하는 사람 여기가 세금 먹는 무슨 도둑놈 집단처럼 하고 나중에 사퇴하고 어떻게든 이 정권에서는 권력은 그때 그 조사 활동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원하게 조사를 하지. 많은 아쉬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쉬움은 좀 달래줄 지금 두 분 필요가. 다 세월호 부분에 그리고 네,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정윤회 하나, 문건 그리고 정윤회 문건은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조홍천 의원, 박관천 경정은 뭐 또 그래 딴 걸로 해서 뭐 구속까지 되고 했는데 이미 그때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 2위, 3위 민정수석실 산하에 그 행정관이 박관천 경정이 했는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거 뭐 문서 기밀 유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보내고 자르고 저거에 대해서 왜 저런 일이 그때 그것만 제대로 수용이 됐어도 이 진작에 이건 좀 방지가 됐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저거는 한번 들여다봐야죠. 예, 국기문란이라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정했던 부분은 그 문건이 나간 행위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인태 의원님은 그 문건에 담겼던 내용이 본질이고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안 했잖아요, 지금. 예.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검찰이 세월호 조사할 때 저도 이 방송에서 검찰을 질타를 했습니다. 해경이나 해수부나 한국승급이나 해운조합 같은데 정말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곳은 제대로 수사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뭐 세세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세월호 특조위 역시 해경, 해수부, 해운조합, 한국승급 이런데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파헤치려는 것보다는 주로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해서 이런 이 곁까지 오히려 이 무능한 정권 쪽에다가 조사의 목표를 삼은 것 아니냐. 이래서 반대 진영에서 아마 반발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특검 이전에 가령 정윤회 문건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지금 바로 김수남 총장이에요. 김수남 총장이 서울지검장 할 때 이 사건이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면 뭐 문 대통령의 어떤 지시 이걸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마음이 걸리는 것은 민정수석이 당장 앞으로 검찰을 우리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검찰 수사 방향,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권력 초기지만 이건 좀 너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지금 현재 상황이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고 유일하게 민정수석이 있으니까 민정수석에게 그런 얘기했고 민정수석에게 그 뜻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시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조각을 하고 나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나오면 티타임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도 될 문제인데 뭐 이것이 대단히 무슨 급한 문제도 아닐 텐데 이미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재판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병우 수석 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고영택 문제가 정말 뭐 마음이 걸린다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인태 의원님. 하여튼 이게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정권 아니에요. 탄핵이고 이렇게 된 건. 그 요구와 통합이라고 하는 또 국민적 요구 이거는 상당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그 소위 수순을 잘 밟아가느냐 지혜롭게 그게 이 새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건 오늘 처음인데 가끔 이런 자리가 있으면 더 충실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